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하면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했을 때에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이 있는데, 교수 이론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필기를 많이 하시지 않고, 이 교재에 보면 거의 교재는 제가 강의할 내용을 실제 제가 다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속에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교수 이론 지금 있죠?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것이냐, 기술을 가르칠 것이냐, 요 가장 핵심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치면 충분합니다. 교수 이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학습할 내용을 전달하고 학습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교수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수 이론은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이냐? 다 같이 첫 번째 교수 전략, 두 번째 교수 매체, 세 번째 교수 설계.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첫 번째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학습 내용을 대해서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어떤 전달 방법을 쓸 것이냐, 수업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이냐, 학습 활동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 지금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 거에도 보면 그냥 축구 게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전략을 구성을 합니다. 교수라고 하는 거, 가르치는 것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필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교재만 보고도 가장 중요한 내용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라만 치고 밑줄을 치더라도 충분히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이것은 강의안은 제가 별도로 구성을 다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강의 노트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방법이나 전달할 내용을, 전달할 학습 분량을 이미 이 속에 계획을 다 한 거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학습 계획을, 전략을 세워갖고 이미 저는 교수 전략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 교수 매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지, 이 도구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것인지 오프라인의 교재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제공해 주지 않, 이 강의안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면 저와 같이 지금 책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 가지고 강의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교수 매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뭐 한다 했습니까? 제가 전자칠판을 사다 놓고 지금 옆에 있고 녹화할 때는 전자칠판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다른 거 동영상도 띄워갖고 1분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3분의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녹화한 것,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수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1분씩을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바로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저는 전자칠판에다 바로 띄워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교수 매체라는 겁니다. 왜 교수 매체가 중요하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교수 매체예요. 세 번째, 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라. 교수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교육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교수 설계할 때에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지, 제가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를 보기보다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느냐, 오직 노트북에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이 실제 우리 오프라인에 모였을 때의 교수는 학습자들하고 얼마나 많이 상호작용을, 무엇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합니까? 눈을 통해 갖고, 아이 컨택을 통해 갖고 학습자들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교수 설계할 때에는 학습자들의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어떤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학습 목표를 정한 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교수 전략이 있는 것처럼 교수 설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교수 방법, 평가 방법까지도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교수 이론에 포함을 합니다. 모든 교수 이론에는요, 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더라. 교수 전략, 두 번째 교수 매체, 세 번째 교수 설계. 그래서 교수 설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강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했을 때에 1시간 교육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교육을 한다, 아니면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에 강의 듣는 사람이 누구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면 교수 설계할 때에 내가 교육의 난이도를 가르치는 용어 자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또 어르신들 시니어 교육을 할 때는 시니어에게 맞도록 좀 더 천천히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이렇게 그 수업 교수 중에도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교수 설계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교수 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학습자가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합니까?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학습자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무엇을 합니까? 학습 경험을 높여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건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맞출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할 것인데, 첫 번째 가네의 수업 이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릴의 내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블룸이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 분류법.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교수 이론들 속에 로버트 가네가 주장하는 학습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요 교수 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 이론을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9가지의 수업 사태를 이야기할 때 보세요. 이 9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 빠르게 앞에 있는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주의 끌기, 학습 목표 제시, 선수 학습 상기, 자극 제시, 학습 안내 제공, 수행 유도, 또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와 전이 촉진. 예, 이런 것이 9가지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를 끈다라는 거요. 우리가 오프라인의 교육에서도 실제 학생들이 우리가 3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학습자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끌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각기 뛰어놀고 공부 지금 시작했습니다. 땡땡 여러분 이렇게 해도 선생님을 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 아니라 뭐 별거를 불러도 그냥 I don't care 신경 안 쓰고 그냥 노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자의 주의를 끌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갑자기 질문을 해서 홍길동 학생 해갖고 불러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때로는 그냥 출석을 1번 최원호, 2번 홍길동, 3번 김길동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출석을 부르면 그렇게 떠들다가 조용해지잖아요. 뭘까요? 주의를 어떻게 끌 것이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시작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누가 앞에 나와서 강의한다고 나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텐션인 거죠. 내게 어떻게 주의를 주의를 끌도록 만들 것이냐. 주의를 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요. 주의를 끌고 난 후에 엉뚱한 소리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습 목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그렇다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여기 이거라고 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끔과 동시에 오늘은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교수 이론이 있고요. 학습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면 제가 오프닝 할 때에 어떤 말을 시작하면서 강의를 끌고 갔는지 그 속에는 엉뚱하게도 시작은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을 갔더니 시작은 해갖고 주의는 끌어놨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간해의 수업 이론 중에 9가지가 필요한 것이 학습 목표를 바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를 해줬느냐. 이번 시간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시작한다고 조금 주의 끌게 하고 관심 끌게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여행 갔었는데 그러고 그러다 보면 여행 이야기 속으로 5분 10분 빠져들어 버리고 아차 싶어 갖고 들어오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마저도 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을 배울 것인데 여기에는 교수란 무엇인가 학습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론의 그 가장 대표적인 학습 이론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교수 이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학습 목표까지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선수학습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렇다 해서 그 내용을 5분 1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2, 3분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지난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목적도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내용하고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이 내용하고의 하나의 계속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결학습으로 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뭘 합니까? 자극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음소거 풀고 한번 말해볼까요? 라든지 아니면 누가 책을 한번 우리 지금 교재 오늘 배우는 게 몇 강입니까? 6강이거든요. 6강이면 몇 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자극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책을 안 폈던 사람도 6장이 어디 있느냐? 6장 찾아서 보니까 6장 속에 이렇게 164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배우는가 쭉 나오거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자극을 배우거든. 자극을 주거든요.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은 모든 것은 우리가 SR 이론이라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건데 S라고 하는 것 스티뮬러스 어떤 자극을 주는 거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레스판스 반응이 다르잖아요. 지금 퀴즈 제가 시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엑스트라 포인트를 제가 주겠습니다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손을 들어서 잘했어요. 그럼 엑스트라 포인트 0.5점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학습자들에게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책을 읽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극을 제시하면서 학습을 안내하는 겁니다. 얼마나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는 뭡니까? 하나의 가이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수행을 유도하는 거예요. 학습자 배운 내용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는요. 피드백을 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 속에 보니까 그 내용 속에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빠진 것을 체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나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발표한 내용 속에 요 부분은 발표가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뭘까요? 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피드백에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것이 긍정적인 피드백만을 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네거티브한 피드백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습자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라면은 피드백을 줄 때에는 학습에는요 분명하거든요. 학습에는 옳고 맞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학습이 그냥 다가 정답이 아니고 학습에는 정답이 있거든요. 우리 수학 문제 풀 때에 5-2 그러면 3이라고 그랬을 때 2.5라고 쓰면은 2.5가 그것은 틀린 대답이에요. 정확한 대답을 요구를 해야 될 때는 정확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로 들어가면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로 나누면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0개 중에 5개 맞으면 5점, 5개 틀리면 5점 딱 정해지잖아요. 이것은 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성적인 평가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설명 속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건 이렇게 설명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정성적인 내 생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평가를 말합니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시험 봤을 때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도 줄 수도 있지만 만점이라고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에는 정성적으로 이 부분은 참 잘했고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수행평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습자가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파지라고 하는 것, 전이라고 하는 것,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학습 과정 속에 옮겨서 실제 학습자가 적응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실제 우리가 강의한 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학습자들에게 실제 우리가 교육학에서는요, 교생실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교생실습이 꼭 나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마치고 5분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간의 9가지 방법에 따라서 주의를 끌고 마지막에 파지와 전이까지 9가지가 한 번의 사이클로 쭉 이어져서 내려간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CDT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메릴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 요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써진 거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컴포넌트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띠올리라는 거. 그래서 CDT라고 이야기하는 거, CDT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자를 따서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속에는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 정의, 데피니션, 용어가 교수란 무엇인가, 학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릴이 말하고 있는 일반성 다 같이 이제 시작. 일반성, 예시, 질문, 그 위에 큰 것만 메릴의 교육 내용, 컨텐츠 큰 거 시작. 일반성, 제네랄한 거, 일반성, 예시, 질문, 연습, 요겁니다. 요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교육 속에는 하나의 학습 교수 이론이에요. 자, 일반성 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개념이라는 것, 원리, 프린시플이라는 원리나 티올리라고 하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explain,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용어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시, 일반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일반성이라는 거 위에서 이야기했죠. 개념에 대한 것, 원리에 대한 것, 이론에 대한 것, 어떤 내용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일반성이라는 걸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예시는 뭐예요? 일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례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 교수라고 하는 이론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준 후에 이것이 어떻게 삶 가운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왜 질문을 합니까? 학습자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자극을 주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학습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많으면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은 뭡니까?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이 내용 속에 궁금한 것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랬을 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설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궁금한 내용이 없이 충분히 일반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나 이론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 갖고 그것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일반성에 대한 예시까지가 이루어졌으니까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가르쳤거나 너무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면 이미 저는 메릴의 내용을 가지고요. 일반성과 예시와 질문까지 이미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릴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학습은 끊임없이 연습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요. 실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생실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도 수업 이론이라는 걸 통해 갖고도 학습 이론, 교수 이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연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책에 있는 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실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2인 1조가 돼. 교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습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사람에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다음 수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1분이라도 테이크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 내용을 2인 1조가 돼갖고 1분만이라도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0초 시간을 줄 테니까 혼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메릴의 내용 요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0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 메릴의 내용을 옆에 사람에게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네. 일반성, 예시, 질문, 연습. 네, 요 내용이 하나로 그냥 한 패키지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강의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간해의 이론을 우리가 9가지를 배웠는데, 이 9가지가 이번엔 1번은 이겁니다. 2번은 이겁니다. 3번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단락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메릴의 내용처럼 일반성과 예시와 질문과 연습이 하나로 그냥 이어져서 쭉 물 흐르듯이 이게 질문인지 이게 뭐 예시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일반적인 거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이런 것이었는데 이거 아는 사람 설명 다시 한번 해볼래? 옆 친구에게 전달해볼래? 하면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학습 교수 이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벤저민 블룸은요, 학습 목표를 우리가 정할 때에 인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걸 이제 인지적인 수준이냐 정의적인 수준이냐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교수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블룸은 6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앞에 있는 것만 시작.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하면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난리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보를 기억하고 재생해낼 수 있도록 이것은 메릴에 의하면 뭡니까? 일반성을 가지고 개념, 원리, 이론을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면 용어만 다를 뿐이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재생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식, 정보 전달이라고 많이 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난리지. 이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개념을 설명하고 해석하느냐. 앞에서 블룸에서 설명했잖아요. 일반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넘겨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것, 정보의 구조. 분석은 우리가 어떤 분석 속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A와 B와의 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평가 빠지지 않죠. 최종적인 거 평가. 기준을, 평가에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이 실제적으로 가장 교수 이론 하나, 학습 이론 하나잖아요. 이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습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중요한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이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것이냐라, 어떻게 배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행동이나 학습자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습 이론을 왜 배우느냐?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학습자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우리가 맞춤형 학습이라고 이야기해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높이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눈높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나 학습 이론을 학습자 중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학습자의 관점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인지주의적인 학습 이론, 그리고 세 번째 구성주의적인 학습 이론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요 5분을 제가 이번 시간에 앞에서 설명하다가 5분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5분 설명 시간이 부족하니까 5분은 지금부터 제가 따로 녹화를 할 테니까 제가 먼저 나가고 여러분들은 다음 수업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예, 네. 제가 5분은 학습 이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나가기를 공유도 중지하고, 네. 이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습자들이 또 공부하러 갔으니까 제가 이 시간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습득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공부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니까 이를 통해 갖고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사고가 증진될 수 있다라는 거,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학습 이론도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학습 이론이 있고 학습 이론가들이 있는데 그 학습 이론가들의 주장을 알면 아는 만큼 훨씬 더 학습 이론을 다양하게 아주 이렇게 와이드하게 펼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행동주의적인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외부 자극에 대한 행동의 변화로 정의를 합니다. 행동주의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학습자의 내적인 인지 과정보다는 관찰 가능한 것, 내적인 것,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내적인 것,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학습 분량이 어느 정도가 1시간 배웠는데 10분 분량이 저장이 되어졌는지, 마치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데이터 이렇게 많이 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엔터를 쳐야지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하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장하기를 안 하고 5분만 쳐놓고 그냥 끝나버린다라면 1시간 강의한 내용이 몇 자 안 치고 저장된 분량이 작은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주의적인 이론에서의 학습 이론은 관찰이 가능한 학습자의 행동 변화, 수업 시간에 빨리 오는 것, 더 열심히 받아 적고 자기가 발표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습자의 행동이 많이 바뀌어졌구나라고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보다가 겉으로 행동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 관찰이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습자 중에 한 사람이 파블로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키너입니다. 세 번째는 왓슨입니다. 존 왓슨인데, 이렇게 파블로브가 주장하는 것하고 B.F. 스키너가 주장하는 것하고 왓슨이 주장하는 행동주의 이론을 우리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학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냐 아니면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냐라고 구분을 짓는데, 말 그대로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래시컬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파블로브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워낙에 파블로브의 실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를 통해 갖고 개한테 종소리를 들려주고 개를 묶어두고 종을 한번 치고 종을 땡땡땡땡 친 후에 그 다음에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가, 저도 집에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개한테 종소리를 이렇게 땡땡땡 딸랑딸랑 친다 해갖고 개가 처음에는 봅니다. 처음에는 개가 종 치는 걸 보고 주인이 왜 종을 칠까, 왜 소리를 낼까 해갖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기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 강화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을 친 후에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조건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블로브가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 갖고 어떤 자극을 줬을 때에 거기에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고 결합이 되어지느냐 연합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본 것을 우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친 후에, 종을 친 후에 처음은 종소리만 듣지만 그 다음에 종치고 먹을 것을 줘도 먹는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종치고 오면 먹을 것 주고 또 종치고 오면 또 먹을 것 주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종치고 먹을 것 주고 종치고 먹을 것 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종소리만 종만 딸랑딸랑 치면 먹을 것 주는 줄 알고 와서 그냥 그러고 그냥 침을 흘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종을 쳐고 먹을 것을 줬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러면 하나의 뭡니까? 학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너가 이야기하는데, 행동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보상, 행동과 보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데, 여기에는요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처벌이거든요.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의 행동이 더 강화가 되는 게 있고 더 둔감이 되는 게 있어요. 더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고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로 체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행동하지 않잖아요. 잘했을 때에 칭찬을 하고
더 좋은 먹을거리를 많이 사주고 보상물을 줬더니 그 행동을 더 잘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조작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스키너 이론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상 강화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처벌을 했을 때에 부적 강화를 많이 주면 부적인 행동이 줄어든다라는 이런 개념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냐 아니면 조작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터 말 그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파블로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조건 형성을 하면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B.F.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굳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그것을 부정적인 것을 10가지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가 이왕이면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잘한 행동을 했을 때 9가지를 잘못했을 때보다 1가지를 잘했을 때 1가지 잘한 일을 너 그거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이 1가지를 더 잘하고 2가지를 하게 되고 3가지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 강화와 강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두 번째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을 내적인 사고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커그니티브 말 그대로 내적인 사고 과정으로 봅니다. 학습자가 외부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 먹을 거 준다 해갖고 공부하고 돈 준다 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존재 자극에 대한 단순히 반응이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더니 그게 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일어나질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기억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정보 처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피아제, 브루너 가장 대표적인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가들인데 피아제가 주장하는 이론이라든지 인지발달 이론 또 정보 처리 이론 또 브루너가 주장하는 이런 이론들을 보면 정보를 처리할 때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챗GPT가 발달이 되고 AI가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뇌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뇌요. 이 큰 뇌 용량을 가지고 몇 프로나 사용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3%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5%요 최고 맥시멈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고작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갖고도 챗GPT를 만들고 인공 로봇을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막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수로 우리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이 된다 한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상상, 생각 이 모든 것을 추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아제라든지 브루너라든지 이를 통해 갖고 가장 대표적으로 브루너가 주장하는 것은 학습자가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거, 디스커버리,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에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달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는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세 번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기존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기존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이것은 컵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컵인 줄 아는 것이지 이것이 컴퓨터라고 배웠으면 이것을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자가 기존의 경험하고 새로운 지식하고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어졌을 때에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에 배울 때 어떤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배우느냐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고츠키, 또 피아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 갖고는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관찰,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또 모방을 통해 갖고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자세하게 관찰을 통해 갖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 가지고 모방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범죄도 모방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 범행을 할 때 장갑을 끼고 뭐 한다라면 이게 내 지문이 안 남는다라는 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거 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장갑을 끼고 하면 내 지문이 남지 않는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컵을 잡았으면 여기에는 제 지문이 그냥 수백 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컵을 만지면 아주 깜짝같이 이 지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낀 장갑 속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내 DNA라고 하는 것이 장갑 속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성주의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모방 학습을 통해 가지고 관찰 학습을 통해 갖고 이 모든 것은 사회 학습이라고 하는 소셜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관찰과 모방, 이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반두라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면 행동주의 이론에서 보면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로 보고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보상과 처벌, 아주 1차적인 겁니다.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을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학습자의 내적인 사고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학습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행동주의 이론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갖고도 최소한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고, 구성주의 이론을 가지고 최소한 1시간을 설명하고,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1시간 정도씩은 4시간 정도를 설명을 해야지 행동주의가 주장하는 파블로브의 이론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현상이 생겨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 학기에 해야 되는 시간적인 것, 교육과정 내용상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거나 좀 여유가 되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나 인지주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30분씩이라도 해서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